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조대원 시사평론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의 생생 코멘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미 관세 협상,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하는 칭찬의 멘트였습니다. 누구의 어떤 말이죠? 네,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었는데요. 지난 29일 한미 협상이 이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호평을 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10년을 올가맨 협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무튼 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 어떻게든 해결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예. 처음에 불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봤는데 예. 나중에 협상 결과가 어떻게든 타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하지만 뒤끝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예. 마냥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외교 천재다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그다음 지난 7월달에 최초의 우리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때도 단군 이래로 최고 협상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이 속속 밝혀지는 내용들, 예를 들면 3,500억 불 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앞으로 협상 결과를 꼼꼼히 따져보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된 3,500억 달러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우선 2,000억 달러를 현금을 투자를 하고 연간 한도를 그런데 200억 달러로 이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초에 그 7월 달에 이 정부가 발표했을 때 3,500억 불에 대해서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불밖에 안 되는데 예. 3,500억 불을 도대체 어떻게 줄 것이냐,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부에서 발표한 게 실제로 대부분은 보정이고 현금 투자는 5% 정도인 175억 달러 정도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그 백악관 대변인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아니다, 3,500억 불은 현금으로 우리한테 한국 정부가 지불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3,500억 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투자해서 이윤도 우리가 9대 1로 나눠서 미국이 9, 한국이 1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힌 게 아닙니까?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협상을 똑바로 한 거냐 안 했는 거냐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우리 정부가 얘기하기를 발표되기를 그런 식으로 3,500억 불을 다 주고 나면 대통령이 내가 탄핵당할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최초 협상에서 협상을 똑바로 못했든지 아니면 국민을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속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갑자기 우호적인 태도에서 반미로 바뀌어서 미국을 공격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어쨌든 200억 불을 잘라서 200억 불씩 10년 동안 미국한테 준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200억 불도 간단한 건 아니다. 그 김영범 정책실장이 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1년에 무역하고 물건 팔고 다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한도가 200억 불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걸 몽땅 미국에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되고, 조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 불
이제 그 마스가라고 미국 조선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1,500억 불을 투자해서 우리 국가에 많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과거에 한때 세계 조선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다가 조선업을 그만둬 버린 게 뭐냐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예. 이게 일종의 3D 직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배를 만들수록 손해보는 구조다 보니까 미국이 결국 조선업을 포기한 건데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한국에서 미국 땅에 가서 거기서 현지 인원들을 고용해서 그 높은 임금을 주면서 이 배를 만들어 수출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지 타산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한 연료를 우리가 이제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게 화답이라도 하듯 다음날 SNS를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한 건조 승인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실제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 기대하고 발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현재 이 발표를 보면서 기대하는 내용만 가지고 보면 예. 정말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예.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또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에 이 3,500억 불을 미국 정부에 가서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못 준다고 우리 나라의 총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불밖에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뒤로 나자빠졌을 때 많은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마칠 때까지 우리가 무역 보복을 당하면서도 버티는 게 낫지 3,500억 불과 그 다음 플러스 그 당시에는 3,500억 불에다가 그 다음에 이 조선 1,500불 그 다음에 또 플러스 1,000억 불로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알래스카에 있는 LNG를 우리가 투자해서 수입한다고 했을 때 총 6,000억 불 이렇게 이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걸 봤을 때 우리가 트럼프 임기 마칠 때까지 우리가 버티다가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 이게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새 정부하고 협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똑같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이제 선거가 있고 한국 정부를 통해서 또 일본 정부를 통해서 얻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예. 얘기를 하고 아직 문서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한테 약속했던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예. 그 문서나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신중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실제로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차분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립 서비스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현실화 방안들이 이제 문서화되고 양국 간에 이제 협의가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제가 예. 이제 그 군사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면 예. 그래도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핵 잠수함은 아니다. 핵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 핵 잠수함은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는 걸 핵 잠수함이라 그래요. 예. 핵 추진 잠수함은 그 연료, 그 기계가 움직이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우리 현재 갖고 있는 게 이제 핵 추진이 안 되는 잠수함은 디젤로 이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근데 핵을 쓰면 이게 동력이 이제 무한정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 그 핵 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실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 정부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사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장 중국이나 기존 그렇죠. 핵 강국들이 핵 보유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일본이나 대만이나 또 이런 데도 연쇄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냥 핵 잠수함이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통제를 받았거든요. 예. NTCR이라고 당시에 우리가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탄두 무게는 500kg, 그 다음에 거리는 300km밖에 안 됐는데 그게 어쨌든 미국이 조금씩 풀어주면서 지금 현무5 같은 경우에는 1톤을 달았을 때 5,000km를 날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건을 통해서 저농축이지만 우라늄을 농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만 있다면 이건 우리한테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긴 했는데요. 아무튼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슈를 좀 끌고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에이펙과 한미 관세 협상에 좀 묻힌 분위기이긴 합니다. 에이펙이 끝나면 또 다시 불을 지필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게임판을 만들어서 올렸던데요. 한번 흥미롭던데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이제 주진우 의원이 SNS에 페이스북에 이런 이제 부동산 게임판을 올렸다고 해요.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와 이 부동산 정책을 이제 이끌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증여나 아무래도 뭐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좀 많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 게임판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고, 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동력으로 또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에서 한 20년 경험해봤고 스스로도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예. 국민의힘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지피지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뭐 여기 부루마블 판에다가 각종 부동산 의혹이라든가 구설수에 얽힌 민주당 인사들을 적어 넣으면 국민들이 이걸 보고 야, 민주당은 정말로 이 나쁜 사람들이야. 기득권 정당이고 부자 정당이고 부동산 정당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을 더 미워할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예. 사실은 국민은 민주당도 이미 최근에는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국민의힘보다 더 많아지면서 부자 기득권들이 많아져서 그렇지 전통적인 부자 기득권 정당, 부동산 정당은 국민의힘이에요. 예. 국민의힘에 제가 아는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도 왜 자기 지역구에 자식들하고 살다가 돈 좀 이제 그 선수가 높아지고 돈을 좀 벌면 전부 다 강남, 서초 강남에 와서 집을 사고 그럽니까? 여기다가 국민의힘 인사들로 얼굴을 다 채우면 국민의힘이 훨씬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또 주진우 의원이 이런 걸 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정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좀 가난하고 자기가 집이 없고 주진우 의원도 물론 집은 없더라고요. 14억짜리 부인하고 자기하고 7억씩 나눠서 공동으로 전세를 소유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 공격을 했던데 이분이 보니까 부동산을 여러 건 갖고 있어요. 자기 부인 앞으로 또 자식 앞으로 뭐 예금이 그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10억 뭐 이렇게 갖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 이분이 평생 검사하고 변호사 몇 년 안 한 75년생인데 재산이 70억이 신고된 것만 넘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 조롱을 하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뭐 묻은 뭐가 뭐 예. 묻은 저기 나무랜다고 혀를 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봤다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좀 부동산하고 무관하고 재산이 뭐 하여튼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서민 수준이 맞는 분들이 이렇게 했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현재의 부동산 전국으로 국민들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착각을 하고 이걸로 지방선거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2주 전에 여기 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그다음에 지난주에 대구를 좀 갔다 왔는데 고향에 예. 대구는 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집값 오른다고 난리치는 게 별나라 얘기, 딴 나라 얘기고 그걸 예. 보면서 국민들이 더 허탈해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국민의힘이 거기서 부자들 종부세를 내는 상위 10%의 부동산 부자들 편을 드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과연 그 사람들 편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박빙 지역에 승리하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부동산은 서울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가 이제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한 이제 11호 대책으로서 뭔가 소구력을 갖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자, 다시 에이펙 얘기로 좀 돌아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내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고 한미에 이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쟁점은 또 뭐가 될까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게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전임 정부들 그 11년 사이에 진보 보수 정권 공이 시진핑 주석 보고 이제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방문을 안 했죠. 그 사드 배치 이후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혐한령을 내리고 한한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화적,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하다 보니까 예. 이제 방문을 안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11년 만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중국같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시혜적으로라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중국과 막혀있던 그 담을 좀 허물려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로 봤을 때는 사실 일본하고 우리 한국은 또 이 상황이 좀 다른 게 일본은 전적으로 모든 외교력에 뭐 중국과 미국이 있다면 거의 9대 1 정도로 미국에 치중하고 1 정도만 중국에 치중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중국하고 더 이 북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지리적으로도 일본보다 우리가 더 중국과 가깝고 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마침 중국도 현재 그 관세 전쟁에서 미국한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동지고 서로 간에 이제 공공한 상황에서 우리도 미국이 우방국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중국을 통해서 뭔가 이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보 상황도 그렇고 이 돌파구를 좀 얻으려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게 중국과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가 FTA를 맺었는데 지금 2단계 FTA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2단계는 주로 이제 서비스나 뭐 금융, 보험 뭐 이런 것까지 그다음 문화 콘텐츠 이런 것까지를 이제 포함하려고 하는데 이런 2단계 FTA가 중국과의 2단계 FTA가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기를 또 바라고 그다음에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우호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려고 우리 정부는 상당히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중 FTA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좀 봐야겠네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는 만큼 핵 잠수함을 허용하면은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얘기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을지 어떤 변수가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이건 뭐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좀 실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요. 굳이 중국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이유가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을 상대로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 됐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있지만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30기에서 60기 정도의 핵을 갖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 역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북한은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그게 핵 잠수함이 되는 거예요. 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잠수함은 비대칭 무기라고 해서 재래식 무기의 범주에 벗어난 핵무기급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미국에 어필을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비대칭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면 뭐 중국이 뻔히 내용을 알면서도 덜 불쾌했을 건데 이걸 중국 쪽에서 오는 뭐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했죠.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이 당장 그 중국 정부에서 발끈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늘 이 평화적인 이 외교 정책을 펼쳐왔고 주변국들과 잘 지내려고 했다고 이제 발표도 했었는데 뭐 하지만 이 문제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두 정부가 어제 깜짝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도 핵 갖게 해달라,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실무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조율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 점은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이게 중국이 기분 나쁘겠지만 이미 중국은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봤을 때는 돌발 변수 하나 때문에 갑자기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튀어나오는 이 중국적 잠수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중국과의 큰 틀에서의 이번 그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미 관세 협상과 한중 그리고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를 했다. 이것은 명백한 수사 독립 침해다라고 강하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군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감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저도 검찰이나 경찰이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이 독립해서 자율적으로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를 참 바라는 사람이지만 현재 구조를 보면 경찰청도 그렇고 검찰청 이제 곧 없어지겠지만 예. 국가수사본부도 그렇고 국수본도 그렇고 다들 행정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부 산하에 있다는 거는 결국 대통령 아래에 있는 권력들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결국은 그 공무원 조직을 그 자리와 돈으로 통제를 하죠. 인사권과 예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뭐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역대 어느 정부든 이번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든 어느 정부든 이런 그 거물급 정치인들을 수사하거나 체포, 구금할 때는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는 걸로 그런 일을 하라고 민정수석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예. 그러면 당신들은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죠. 예.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며칠 전 이제 체포됐다 풀려난 지 23일 만에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 이런 비판부터 내놓긴 하더라고요. 예, 뭐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심지어 정치인들 보면 뭐 뇌물을 먹고 감옥을 가도 정치 보복이라고 다들 얘기하는 게 그 바닥 생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 적부심에서 석방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지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향후 그 기소와 재판에도 대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1등이 나왔어요. 예. 한 20% 정도 나와서 김부겸 전 총리가 한 15% 정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까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지점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하면서 여론을 모아서 향후 정치적 승부를 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제 경찰이 출석 요구권과 이제 소환권을 남용을 해서 이제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직권 남용죄로 이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고발이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고발한다고 실제적으로 경찰에 누가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뭐 이 지점에 있어서 사실은 경찰과 이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가 양쪽을 조금 그러니까 양쪽을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비판을 하면 예. 경찰 같은 경우에 6번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6번 다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은 통상적으로 3번 정도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불응하면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 체포영장을 청구했더니만 또 마침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였고 우리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경찰이 만약 이 상황이 한 1, 2년 전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진숙 실세 방통위원장이었다면 만약 민주당이 그렇게 이걸 선거법이라고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집 앞에서 수갑 채워서 예. 체포하는 모습을 연출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식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인신구금은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최후에 써야 될 수단이고 이렇게 이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도 되는 사람도 집 앞에서 체포되는 모습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 경찰에서 주장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예. 그 선거법이거든요. 선거법 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분히 표현의 자유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저 정도의 표현도 못하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예. 좀 무리가 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어쨌든 6번을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예. 6번의 소환을 불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일반 국민들 이번을 보면서 자기도 체포돼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심정을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일반 국민들은
이진숙 위원장보다 더 황당하고 건 같지도 않은 건으로도 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이렇게 버티지도 못하고 불려가고 체포당하고 간다는 현실을 알고 본인이 너무 그렇게 뭐 정치적 박해를 받거나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수긍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뭐 평론가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대구시장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주셨잖아요. 네, 네. 이준숙 전 위원장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만약 이제 이 전 위원장이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정치적 의미를 갖는 이제 행보로도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수갑찬 그 모습이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고 사진이 찍히고 영상으로 이제 현출이 되면서 그때부터도 사실은 저분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참 많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곳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밖에 없어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장, 울산시장, 강원도지사도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대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이진숙 위원장이 아닌 누가 받아도 무난하게 당선될 분위기가 현재 대구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되면 되겠죠. 그렇지만 대구 시민들하고 제가 지난주에 내려가서 한 5일 정도 머물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진숙 위원장 건도 얘기를 해보면 우리 대구 시장 할 사람이 이진숙밖에 없나. 정말 우리도 좀 괜찮고 좀 능력 있고 준비된 사람을 이렇게 대구 시장으로 뽑아서 우리 대구가 발전하고 싶지, 이준석 위원장처럼 국민의힘 완전 편향된 인사고 이번 정치적 사건으로 이렇게 박해받았다는 걸로 인지도를 높여서 뜬 사람을 전혀 이제 대구시장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대구시장으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서 어쩔 수 없이 찍어서 시장 만드는 게 최선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걸 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구 하나만 바라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나가든 누가 나가든 관계가 없지만 전체 판세를 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박빙 지역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면 대구시장도 경쟁력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대구에서 정말 경제도 알고 정치력도 있고 이렇게 참신한 인물, 이런 분들을 공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 수사 관련한 소식까지 저희가 생생 코멘트로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에이펙 중에도 여야는 난타전, 최민희 청문회에 된 국감입니다. 에이펙 기간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라면서 무정쟁 주관을 언급했던 정치권. 이번 한 주 비교적 잠잠했다고 보세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잠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국감 관련해서는 뭐 말들이 많고 일들이 많았죠. 뭐 저는 이 법률 방송 나오는 주가 아니면 뉴스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보면 짜증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잘 안 보다가 이제 법률 방송이 있으면 몰아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보고 오는데,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며칠간은 저도 막 짜증밖에 안 나요. 이게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게 대한민국의 그 수준 낮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정말로 이 저급한 정치 문화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기 싫어도 억지로 봐야 되고,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정말 시대의 불운이고 역사적 아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정치 상황은 진짜 코미디라고도 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 수준이 낮아서 매일 분노하면서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도 안 되나요? 에이펙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감도 계속이 됐죠. 특히 과방위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이제 자녀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국감 기간에 그것도 국회에서 결혼을 하는지, 그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서울신문이 보도한 사진 한 장이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축의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 적혀져 있는 텔레그램 이제 메시지를 보는 최민희 위원장의 사진이 이제 찍힌 건데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그 최민희 위원장이 이
돈 이렇게 화면으로 돈 세고 예.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그 명동의 사치 아줌마 같다. 딱 뒷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야, 이런 분이 국회의원을 몇 번을 하고 우리나라 그 가장 이 상임위 중에 노른자인 법사위의 위원장을 맡는 게 참 이 나라 정치 현실이 너무 암울하고 안타깝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좀 상식이 있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예를 들면 회사가 좀 바쁘고 이러면 그 기간에는 개인적인 가정사를 좀 뒤로 미루고 회사 일을 좀 더 하고 결혼을 하든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무슨 개인적인 집안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곧 내일 모레 재판인데 그러면 그걸 다른 개인사는 좀 뒤로 미루고 그걸 끝내고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국감기간에 이렇게 했는 거는 저는 다분히 계획하에 했다. 근데 이분이 예. 나중에 뭐 양자역학까지 얘기하면서 예. 희화화돼가지고 온 국민들이 양자역학을 얼마나 검색을 했든지 검색 순위를 보니까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국감기간에 딸 결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계좌번호를 적은 문자를 피감기간에 보내고 그걸 받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개념이 없고 또 오만하다. 국민을 예. 정말로 우습게 하는 처사다.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저는 혹독하게 비판하고 빨리 이런 분은 법사위원장이 아닌 빨리 그 국회의원에 사퇴하고 예, 과방위원장이시죠? 예, 과방위원장이요. 과방위원장을 사퇴하고 그냥 평범하게 돈 모으며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서울신문이 보도한 이제 사진의 이제 끝자락에 보면은 총 930만 원이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문구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이제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이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는 뇌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겠지만 법리적으로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이라고 하는 그 명제 자체는 맞는 거죠. 저는 뭐 예.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이거는 저는 뇌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 정치권에서 여야가 맨날 어른거리고 싸우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데는 얼마나 이 손발이 잘 맞냐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 있잖아요. 이 단체장들이 이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제가 아는 단체장들도 보면 시장들, 군수들 이런 사람들이 재임 기간에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모 시장은 한 10억을 모았다는 소리가 있어요. 책 5천 권을 준비했는데 그 5천 권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 인허가권을 들고 있고 그 모 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1년에 시에서 갖다 붙인 현수막만 해도 그 20억치라는데 저한테도 누가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중에 형님 5억만 좀 따면 자기는 그 중에 90% 이상은 순수익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돈이 좀 들더라도 해달라고 이런 부탁이 노골적으로 나올 정도로 이 권력에 현재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이런 권력을 가졌을 때 누리고 챙기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은 부분들 중에 이번에 단적으로 하나 드러났다고 보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저는 그 단체장도 그렇고 예를 들면 단체장은 재임 기간에 출판 기념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책값은 반드시 현금으로 카드를만 써서 돈을 받지 거기 책 한 권에 100만 원, 500만 원 넣기 못하게 법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돈을 받는 것도 다 정치자금법으로 묶으면 되는데 이걸 묶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전혀 국민들 앞에서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누리지 않고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권력을 통해서 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본심을 그대로 노출한 사건이 이번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건이 반드시 뇌물죄로 저는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민희 위원장 사퇴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궁금합니다. 제가 사극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왕은 무치다. 그 왕은 어떤 뻔뻔한 짓을 하고 파렴치한 짓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대판 제왕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권력은 대통령이 더 있고 대법원장이 더 있고 더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 권력을 작은 권력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누리는 게 많은 게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많은 활동들을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하루빨리 그거를 실현시켜서 더 이상 이런 21세기에 이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도무지 국민의 상식과는 다른 이런 언행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빨리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과방위 국감이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으로 묻혀버렸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감사 목적이 유명무실하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현재와 같은 국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뭐 단적인 예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감사를 하거든요. 인천시장을 불러놓고 왜 그 민주당에서 묻기를 당신 당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예. 윤석열 내란 수계인 윤석열 대통령 면회한 거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왜 인천시청 국감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불러놓고 이번에 특검에서 이 외압에 의해서 양평군의 이제 공무원이 그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예. 그런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불행한 사태가 났기 때문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의를 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국감의 내용이 돼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 국감법에 보면 그 규정을 제가 봤는데 그 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국정감사를 하려면 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혹은 국가에서 보조금 등을 줘서 예산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모든 게 말씀하셨잖아. 뭐 김현지하고 그다음에 최민희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국정감사 이 민주당 쪽에서는 뭐 내란 얘기하면서 내란 수계 내란당 이게 정치적인 면만 있지 정쟁은 안 그래도 자기들이 국회에서 계속 싸움을 하는데 국정감사는 원래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일을 했느냐 혹시나 비리가 있느냐 그럼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지적을 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제시를 해서 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감을 진지하게 틀어놓고 지켜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식의 국감 같으면 안 하든지 아니면 법을 바꿔서 이렇게 똑바로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실 관계자가 최 위원장과 관련한 이제 유튜브 비판 보도에 대해서 피감기관인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문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민주당은 당 이름에도 민주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 개인의 자유와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거 독재 시대 때부터 싸운 분들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싸운 분들이고 그런 전통을 가진 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절대로 민주적이지 않은 당이고 정의롭지 않은 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모시는 의원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듯이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 의원을 보면 그 보좌진도 이 정도는 자기 의원이 시켰기 때문에 이 보좌진 했을 거고 사실은 어지간한 생각이 있는 의원실의 보좌진 같았으면 의원님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니 차라리 지금은 좀 두들겨 맞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지 이거를 접속 차단을 문의했다는 게 정말로 이런 사람이 큰 권력을 잡으면 언론 통제하고 보복하고 할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국감 관련한 다른 이슈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심제다, 소송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헌재 결정에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취소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 세력, 기득권층이 싫어하는 거는 다 국민한테 좋은 거다. 예를 들면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는 국민한테 좋은 거고요. 예.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판검사 변호사들이 이런 걸 싫어한다. 그러면 그건 국민한테 좋은 거예요. 예.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것도 국민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인 4심제라고 하는데 그 군인들은 2심제로 끝나는 거 아세요? 예. 군인들은 2심만 하고 바로 그 총사령을 사형 같은 경우에 교수형 네. 안 하고 총사를 집행하고 이랬는데 이게 2심에서 3심, 3심에서 만약에 4심이 간다면 국민한테는 한 번 더 자기의 억울한 점을 이 공권력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민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비용 대비 효과, 시간과 돈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이 공익적으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네. 점을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판 소원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또 안 이루어지는 국가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재판 소원도 모든 그 재판에 대해서 이 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에다 소원을 하면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 기본권에 관계된 헌법에 나와 네. 있는 기본권에 관계된 부분을 압축해서 이렇게 이 실제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네. 우리 사회에 또 이 법조 분야에 획기적인 인권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이제 허락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좀 한정해서는 4심제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의견이 예.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예. 많은 헌법학자들, 헌법학계에서 그게 다수설이랍니다. 예. 그렇군요. 행안위 종합감사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온나라 시스템 해킹 늑장 발표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방 대책을 세우느라 발표가 늦어졌다. 앞서 그런데 이제 미국 해킹 관련 매체는 올해 8월 한국의 중앙부처와 또 민간 기업 다수가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정부는 2달여 만에 그걸 인정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들으시고 보셨는지요? 그만큼 그 해킹 관련해서 우리가 저기 그 반도체 분야가 뛰어나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AI 강국이 되겠다고 지금 돈을 수백조 투자해서 강국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또 시스템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에서 낙후되어 있는지를 예.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3년간 해킹을 당하고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해킹 관련 매체가 우리나라 정부 기관부터 시작해서 유수의 민간 이동통신사 다수가 해킹당했다고 얘기했을 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태 파악도 안 돼서 2달을 끌다가 나중에 내놓은 거라고는 그걸 미리 인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범죄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고 발표를 인정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예. 스스로의 무능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사과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였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 그 정부 기관의 수준을 또 도덕적 수준, 기술적 수준을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노위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이제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게 런던 베이글 뮤지엄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 주제를 받고 사건을 다시 뒤져보니까 평균 1년 정도를 60시간 이상 평균 일을 했고 예.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80시간 이상 점심도 못 먹고 식사도 잘 못하면서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을 했다는데 과연 실제로 그런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제가 의심이 들었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을 그 봉급이나 퇴직금 같은 데서 이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1년 동안 4군데나 지점을 옮기면서 정규직 전환을 안 해주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는 점에서 예. 아직까지 우리가 뭐 강성 노조만 비추면서 국민들이 강성 노조를 바라보면서 저 노조 때문에 안 돼. 요즘 근로자들은 권익이 이 점주들이 사업자들이 더 눈치를 보는 단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가 여전히 많다는 걸 저도
느끼고 반성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예. 자기는 실제로 돈을 대고 이득을 가장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은 이런 법적인 책임에서 회피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간 보스 정도가 불려가서 법적 책임을 지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최대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혹독한 징벌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만약에 법망에 허점이 있다면 빨리 좀 보완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토교통위 종합감사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이 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300일이 지났지만 어떤 정보도 이제 정부로부터 듣지는 못했다, 이런 호소를 발표했는데요. 유족 대표가 무릎까지 꿇기도 했어요. 조만간 또 이 국조특위가 꾸려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될까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작년에 12월 달에 이 사고가 났고, 제가 당시에 개혁신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몇 차례 내려가서 유족들도 예. 만나고 했는데요. 그때 유족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심정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제가 민주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제가 한 방송에 나갔을 때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하고 그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때 정권 말기에 이제 끝마치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보수적 인사로서 나가서 세월호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 당시에 앵커도 그렇고 정청래 그 당시에 의원도 그렇고 얘기했던 게, 보수 쪽에서는 세월호에 대한 원한이 많은 것 같다,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얘기하기에, 제가 당신이 잘못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보니 세월호 진상규명 똑바로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그분들의 표를 받아서 당신들이 집권했는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국민의힘 같은 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약속하고 집권했는데도 진상규명 똑바로 못하는 거 보고 더 화가 난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야당 때 이 무안공항 사태에 대해서 진상규명 똑바로 하라고 윤석열 정권을 몰아세우고 공격을 했다면, 지금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들이 뱉은 말대로 이분들의 원한, 적어도 이분들한테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저 유족들이 무릎 꿇고 업소를 하는 이런 네.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가 나란히 이제 유족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공식 추모 행사를 열기도 했고, 전 정부 탓을 하는 그런 진상 규명에만 신속히 움직인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참 정무적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면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있지만 이걸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국민들이, 민주당이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전 정부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미 윤석열 정권이 망했고 다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옆에서 국민의힘이 불과 얼마 전까지 내란에 동조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당에서 이렇게 쟤들이 더 나빠요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한테 막 일러주는 모습이 결코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국감 이렇게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김현지로 시작해서 최민희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짧게 평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국감을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결국 두 사람의 이름밖에 외운 게 없는 정말 맹탕 최악의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국정감사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대원 정치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법률 상담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게시판, 그리고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들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